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이야기 나눌 두 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홍임원 편집장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 나눌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주제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수벌이요? 갑자기 곤충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단 벌이면 벌인데 수벌이라고 굳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냉철했죠? 날카로워. 침이 없나? 침을 못 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벌이요?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 힌트 보시죠. 전쟁의 양상을 바꾼 게임 체인저. 근데 사실 전쟁의 양상을 바꾼 것들은 많지 않나요? 전장의 안개를 많이 걷어낸 장비가 있습니다. 안개요. 네. 물뿌리개인가? 항공모함은 직접적 공격은 하지 않지만 전쟁의 양상을 바꾼 게임 체인저가 됐었던 적이 안개를 거쳤대요. 있었고. 방금 안개. 나온 벌하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벌이 날아든 여기서 출발해서 날아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작아요? 작죠. 작다면 아하. 작고 큰 것도 있습니다. 큰 것도 있어요? 세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에이 다 줬네, 다 줬어. 가졌어. 아니 이건 정답을 그냥 힌트 보여줬는데. 맞아요? 네, 미 육군의 초소형 드론 블랙 호넷. 아하. 근데 왜 수벌이에요? 수벌이 영어로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힌트죠. 아 그래요? 네. 오, 왜 그럼 그렇지? 왜 그렇냐뇨? 왱왱 하면서 맴도니까 아니 말벌, 호박벌, 여왕벌, 일벌 많은데 왜? 어감이 혀에 딱 붙지 않습니까? 착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이렇게 미래 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현대적인 드론의 역사부터 남북한 드론 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뉴스메들이 전쟁과 사람에서 오늘 채택한 이 소재는 바로 드론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역사를 먼저 좀 살펴보잖아요. 사람이 최초로 타지 않았던 무인 항공기는 언제가 시작이었나요? 거슬러 가면은 기구 타던 시절에도 발상은 있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벌써 1차 대전 때예요. 100년도 전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에 폭약 실어가지고 자폭시키면 어떨까? 물론 실용화는 그때 안 됐지만 시제품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실전에 투입한 게 2차 대전 때부터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때 이미 무인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폭탄을 싣고 무선 조종으로 조종해 적진에 자폭을 시키면은 우리 아군 한 명도 안 죽고 적에게 대한 데미지를 크게 입히고 얼마나 좋아. 윈윈인의 그런 발상에서 무인 자폭기를 만들어서 일부 제한적인 실전 투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이 바뀝니다. 역사가 바뀌어요. 케네디, 네. 이 존 F 케네디가 사실 지금 대통령이 됐지만 원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 형인 조셉 케네디입니다. 네. 근데 이 형은 2차 대전 때 거기 조종사로 갔는데 그때 맡은 임무가 이 무인기의 조종이었어요. 무인기를 조종하면 무인기가 아니지 않나요? 그게 좀 사연이 있는 게 그때 네. 기술로는 무인기를 이륙까지 무인으로 시키기가 힘드니까 그게 개조한 폭격기였거든요. 네. 그 폭격 일단 이륙은 사람이 시키고 하늘에 일단 뜨면은 탈출해요. 조종사는 낙하산으로 탈출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옆에 그 통제기가 우선으로 조종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셉 케네디가 이륙을 시켜가지고 날아가다가 탈출하기 전에 갑자기 의문의 폭발 사고 공중에서 그렇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동안 기대했던 이 장남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 동생이었던 존 F 케네디한테 이 가문의 기대가 다 쏟아지면서 모든 지원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형이 할 예정이던 정계 진출까지 다 하고 그러고 대통령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정말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바뀐 거예요. 정비를 존 F 케네디가 하진 않았죠? 아니죠.
그때 참고로 존 F 케네디는 해군으로 태평양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스터리물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근데 2차 대전 때부터 벌써 무인수종 그러니까요. 드론이 사용됐다는 네. 게 참 놀라운데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베트남전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공격기보다는 정찰기로서 활약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베트남 전쟁 중에 미군이 본격적으로 정찰 드론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한 게 라이언 M147 라이트닝 버그라고 하는 그 제트기로 추진하는 그러니까 소형 제트 엔진으로 추진하는 드론입니다. 네. 그게 원래는 그 표적기로 만들었던 건데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적진을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어라 네. 한 거고, 물론 사진에만 쓴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뭐 전자 정보 수집, 뭐 기타 미끼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심리전에도 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를 썼는데, 이게 확실히 어떤 사람이 정찰기를 타고 가다가 뭐 격추가 된다든지 그런 부담 없이 갈 수 있게 많이 쓰긴 했는데, 물론 그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찰을 필름 카메라로 한다는 거. 네. 왜냐면은 필름 카메라니까 당연히 네. 사진 찍고 돌아오는 것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찰 임무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어요. 아니 그 사진을 분석해서 어떻게 공격해야겠다는 작전을 세우던 시대였었으니까요. 그렇죠. 다만 이게 필름 카메라를 찍다 보니까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네. 또 현상을 하고 사진을 판독하기까지의 어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긴박한 상황이고도 실시간 정찰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그때는 다 필름으로 사진 찍던 시절이라 큰 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제한적인 공격 임무도 기획은 했어요. 폭탄을 달고 떨어뜨리면 어떠냐. 다만 그 시대에는 이 통제의 문제 때문에 어떤 본격적인 그 공격 임무에는 많이 동원을 못했습니다. 사람이 쏴도 사실은 수천 발을 쐈는데 공장 하나를 못 맞추던 시대였었는데 그렇죠. 전무인기로 폭격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렇게 베트남전 이후에는 사실상 우리가 드론을 조금 더 자주 익숙하게 접했던 거는 이스라엘군이 제4차 중동전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이었나요? 앞서 있었던 그 세 번의 중동전에서는 아랍연합군이 판판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정말 이를 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발생해요. 이 두 개 나라가 기습을 가했는데, 특히 이집트군은 10만에 달하는 병력 그리고 1,350대 달하는 전차를 앞세워서 무려 2,000문의 야포의 지원을 받는 이집트군 5개 사단이 돌파전을 수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걸 방어해야 했던 이스라엘군은 16개 전초기지에 나와 있는 보병이 전부였어요. 그 뒤에 시나이 반도에 290대 달하는 이스라엘군 전차가 집결부유돼 있었는데, 이 정도 전력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기습을 막아낼 수가 없죠. 당연히 이스라엘 공군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의 공군기지와 미사일 방공망을 무력화하려고 오퍼레이션 타가르라는 작전을 수행을 해요. 이때 7개에 달하는 이집트 공군기지를 공습을 하고, 운하 동쪽에 있었던 이집트군의 표적도 공습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긴 하는데, 준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집트군이 이걸 다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 쪽으로 방공포대들을 전진 배치시켰어요. 그걸 샘이라고 하는데, 이 샘 포대들을 전진 배치해가지고 요격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이 무한대로 있지 않잖아요. 200소티에 3대씩 격추되는 거예요. 이 출격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정도 비율로 격추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이스라엘이 이때부터는 아랍연합군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걸 꺼내듭니다. 바로 드론이었어요. 당시 앞서 홍희범 편집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그 네. 베트남전에 파이어비라는 드론도 사용됐었거든요. 이 파이어비를 이스라엘이 보고 있다가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12대 정도를 몰래 수입을 했어요. 네. 비밀리에 수입을 해서 이걸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비 1241이라는 명칭으로 개조를 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대레이더 미사일도 쏠 수 있도록 개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이 드론을 정찰 및 미끼 용도로 주로 썼습니다. 개전 2일차에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이 드론들을 포함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출격을 시켰어요. 네. 공격 평대군이 출격을 했는데 그 1제파로 이 파이어비 1242 드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방공군 입장에선 레이더에 뭐가 잡혀요. 자기네 날라오고 있어요.
당연히 전투기라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SA2, SA3, SA6 같은 지대공 미사일들을 43발이나 쐈습니다. 우와. 드론에다가. 그런데 제대로 미끼를 물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런데 드론 요격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어비 1, 2, 4일에서 날아간 대레이더 미사일에 오히려 이 포대들의 레이더들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지대공 미사일 쐈으니까 위치가 노출됐잖아요. 네.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공군 이제파가 그 방공 진지들을 공습을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경멸시켜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소련제 이 대공 미사일에 엄청 당하다가 드론을 이용해서 사실 반격에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드론으로 쏠쏠한 전쟁의 승리를 맛본 경험이 또 있죠. 네. 대표적으로 백하계곡 전투를 들 수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항공전사에서는 유명한 전투인데 욤키프르 전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지대공 미사일들의 지원을 받는 적 공군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라는 그 공포심이 이스라엘 군내에 이제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랍 연합군들하고 비교하면 전력의 규모가 상대조차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공군력이 버티니까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위협받는 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선을 넘는 거거든요. 네. 1981년에 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민병대 조직이 있었어요. 기독교 민병대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민병대는 시리아군의 무장 헬기 2대가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은 이 무장 헬기들을 격추시켜 버렸죠. 뭐 여기까지 뭐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이 시리아군이 이스라엘 공군의 위협에 대응해서 백하계곡에다가 방공여단을 전진 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공군에게는 심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1978년에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 협정, 그 다음에 체결된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 조약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군은 시나이 반도에서 나가야 돼요. 즉 이스라엘군의 입장에선 항공 우위가 유지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군사작전을 할 기간 자체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81년도 6월 달에 이라크가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핵 개발에 나섰거든요. 이걸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때려 부셨어요. 우리 뉴전사에서도 한번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그 위쪽으로 날아가면 더 가까웠는데 이 백하계곡에 전진 배치된 방공 포대들 때문에 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눈의 가시가 돼 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또 끼얹은 게 있습니다.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이스라엘 해방촌에다가 자꾸 박격포하고 로켓포탄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이걸 들어가서 지상군이 진입해야 될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지상군이 가려면은 공군이 엄원해줘야 되는데 이 지상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빠를 수가 있어서 지상군이 공군의 엄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시리아가 전진 배치한 방공포대 사거리 내로 사거리가 네. 있고. 들어갈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야,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언제든 나는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남 쪽으로는 사실 시나이 반도가 어느 정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서 이쪽에서 공중방어를 하면 되고 우측에는 사실 공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나가서 요격을 할 수 있었는데 시나이 반도 잘려서 이제는 우리 국경지대까지 들어와 있고 우측으로는 지금 방공포대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공중전을 내 머리 위에서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엄청 세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샤론이 백인 총리에게 승인을 받아서 수행한 작전이 갈릴리 평화 작전이에요. 이 갈릴리 평화 작전인데 문제는 이 백하계곡 일대에 방공 여단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SA2, SA6, SA3 이런 포대들이 너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거예요. 공군기가 들어가서 작전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군이 그동안 또 준비해왔던 드론전을 다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드론이 마스티프 드론 그리고 스카우트 드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드론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드론들을 정찰을 해서 이 방공포대들의 레이더 주파수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집을 하고 작전 당일에 다량의 드론들을 띄워서 일제파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백하계곡 일대에 대한 대규모 전자전을 수행을 해요. 근데 시리아는 이제 소련의 방공작전 개념을 이식받아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상관제 레이더의 통제 하에서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전자전이 벌어지니까 장거리 레이더가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시리아군의 입장에서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군에 뭐가 자꾸 우리 쪽으로 날라온대라고 전방에 있는 초소들이 보고를 하니까 네. 백하 계곡에 있는 포대들은 어쩔 수 없죠. 자기 네. 레이더 켜야죠. 네. 레이더 켜보니까 진짜 날라오고 있거든요. 네. 아, 공군기다. 전투기 편대다. 요격 미사일 쐈죠. 또 낚인 거예요. 드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또 노출된 포대가 그 뒤에 3제8로 F4 팬텀에서 대레이더 미사일을 달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레이더 키자마자 함을 쏴가지고 19개 포대가 하루에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방공 포대가 다 괴멸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공군은 조기경보 통제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투를 수행을 했거든요. F-15, F-16들이. 근데 시리아 공군의 미그 23 같은 전투기들은 지상 통제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GCI라고 하거든요. 이 GCI로부터 통제를 못 받은 상태에서 가뜩이나 미그기 자체의 레이더 성능도 떨어지는데 조기경보기의 지원을 받는 F-15와 F-16과 싸우니까 상대가 될 리가 없죠. 안 보이는 데서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냥을 당합니다. 첫날에만 26대가 격추가 되고 그 다음 날에 15대, 7월 말까지 무려 82대가 격추가 돼요. 괴말돼 버렸네. 네. 공군력이 괴멸돼 버리니까 시리아 지상군들은 이제 하늘로부터의 불벼락을 뒤집어 쓸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평화 작전에서 시리아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F-15, F-16이 출격했다고 했었는데 그거 따지고 계곡에 쫙 배치되어 있는 방공포대 탑건이 백하계곡 전투를 갖다가 모델로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 느낌이 있네요. 어느 정도는 모티브를 얻었겠죠, 확실히. 아니 근데 특히 이 제4차 중동 전쟁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적군의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특수 용도로서 또 드론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됐죠. 당시 이스라엘군 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4차 중동전 이후에 드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 82년이잖아요. 이 갈릴리 평화 작전이 그 시점에 이미 세계적인 드론 선진국 중 하나가 돼 있다고 할 거의 탑이었죠, 원탑 거의. 그래가지고 마스티프라든가 스카웃 같은 이런 드론들이 미국에까지 이제 진출을 해서 이제 사용될 정도였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드론을 이용한 적 방공망 제압의 경험을 쌓았잖아요. 근데 막상 딱 그 방공망 제압을 위해서 전용으로 만든 자폭 드론, 유명한 하피가 있죠. 이게 실은 기본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남아프리카의 켄트로엔 업체가 ARD-10이라는 배회폭탄 개념, 그러니까 쉽게 자폭 무인기, 무인기 형태로 뱅뱅 돌다가 표적이 나오면 그쪽으로 꽂혀 들어가는 그 배회폭탄이라는 개념을 개발을 해가지고 80년대에 개발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의 그 컨셉을 수출을 한 거예요. 그 사실 당시 남아프리카는 그 국제적인 그 규제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에요. 인종차별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비밀리에 군사 어떤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건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그 컨셉을 사온 다음에 이거를 1989년에 자체적으로 어떤 자기네 필요에 맞게 개량을 해가지고 완성을 한 게 바로 이게 하피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같은 컨셉을 나중에 2000년대 이란이 또 비밀리에 구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용 중인 샤헤드라는 드론 있죠. 이게 바로 그거를 기초로 한 자폭 드론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 한쪽에선 이스라엘, 한쪽에선 이란, 그리고 러시아.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나라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이 하피는 무게가 135kg에 탄두가 32kg짜리 자폭 무인기인데 200km까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최대. 그래가지고 의심되는 지역을 맴맴 돌다가 누가 레이더를 딱 킨다? 오케이, 전파다! 그러고 나 전파가 좋아, 찾아갈래? 그러고 그쪽으로 날아서 자폭을 해요. 프로펠러 방식으로 날아요? 그렇죠. 왜냐면 오래 날아야 되니까. 오래 나르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방공망 제압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걸 개량해서 하롭이라는 무인기를 만듭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피 같은 경우는 그냥 전파만 찾아가서 자폭하는 방식인데 하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탐지 센서를 넣어요. 그러니까 전파도 탐지할 수 있지만 카메라도 달려 있기 때문에 직접 딱 주변을 서치하면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관제소하고 공유를 하죠. 그래서 보다가 뭔가 있네? 가서 자폭해. 그러면 자폭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는 FPV 드론 그거의 이제 비싼 버전 같은 그런 거죠. 이 차 대전 당시 각국은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무선으로 비행하는 자폭 무인기를 개발한다.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주변 중동 국가에 맞서기 위해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이스라엘은 4차 중동전과 베카 계곡 전투에서 드론으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이후 방공망 제압에 특화된 하피와 하롭까지 개발하면서 드론 기술의 선도국으로 등극한다. 자, 그런데 최신 기술의 집약이 모두 들어갔던 전쟁 하면 아마 떠오르시는 건 걸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걸프전에서 미국도 드론을 혹시 많이 활용을 했나요? 많이 활용했죠. 많이 활용했는데 이거 전부를 다루기에는 조금 제한이 되고 네. RQ2 피오니어 요 예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론을 얘기할 때 앞에 뭐가 자꾸 붙잖아요. RQ라는 단어가 붙고 네. 뭐 MQ라는 단어도 붙고 RQ는 정찰을 뜻하는 R, 무인 항공기를 뜻하는 Q가 붙은 단어예요. 그래서 RQ가 붙어 있으면 이건 정찰용인 거예요. 원래 이 RQ2 피오니어는 베트남전 이후로 미군이 도입한 무인기 중에 가장 성공적인 버전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무인기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이 베카 계곡 작전에서 수행한 그 드론전에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75년에 베트남에서 철수했잖아요. 네. 대대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 내에서도 그래? 그런 게 있었구나? 이 흥미 전도에서 끝났어요. 네. 저걸 들어올 생각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983년에 베이루트에서 미 해병대원 241명이 폭사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중동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반란전에 대한 소요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83년 12월에 미 항모, 그 근처에 미 항모가 한 척 있었나 봐요. 거기서 출격한 A7 콜세어, A6 인트루더라는 전투기들이 각각 한 대씩이 레바논에 전진 배치되어 있었던 시리아군 방공포대들의 요격당해서 격추당해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감시정찰 작전을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미 해군에서는 당시에 이제 ISR 전력에 대한 긴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이것들을 수소문을 했어요. 미 해병대도 당연히 자기 병사들이 241명이나 죽었으니 드론을 도입하려고 했죠. 우리도 카이가 있고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스라엘 항공산업이라고 해서 AIA사가 있거든요. 이 I사에서 무인기 사업 부분을 합쳐요. 이 스카우트 드론을 기반으로 해서 RQ2 피오니어라는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약을 따냈어요. 요게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말씀하신 걸프전인데 이때 사막의 방패부터 사막의 폭풍 작전까지 총 40여 대가 동원이 돼서 545회에 걸친 출격을 했고요. 이 중에서 18대가 피해를 입고 13대가 격추가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쿠웨이트 시티 앞에 파이라카라는 섬이 있었어요. 이 섬을 이라크 군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 해군의 아이오와급 전함에서 이 피오니어를 날린 거예요. 피오니어 드론을 날려서 정찰을 하고 이라크 군이 있으니까 거기다 전함이 한포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격을 받은 이라크 군이 어리나가 있는 상태에서 저 아이오와급 전함에서 또 뭐가 날라서 오거든요. 드론이 날라오는 걸 보고 전함이 또 쏘려고 하는구나 하고 바로 백기를 들어서 항복했어요. 이게 그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그렇죠. 놀란다고. 미쿠야. 한포 보고 놀란 것은 그러니까 드론 보고 항복한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 드론을 향해서 항복기를 한 게 최초의 드론을 향한 항복으로 기록이 돼 있죠. 이게 인간이 기계에게 항복한 첫 사례입니다. 아이 그렇게 묻지 말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전쟁과 사람 아니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이게 기계에게 사람이 이 백기를 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공포감을 무서울 수도 있고. 느꼈으면 그렇죠. 또 오는 걸 보고서는 이젠 안 되겠다 하고 백기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왜 쿠웨이트를 쳐들어가요?
남의 나라 자업자들이죠. 쳐들어가면 안 돼요. 자업자들. 네. 네. 남의 나라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요 피오니어 같은 경우는 재원을 살펴보면 동체 길이는 4.26m, 뭐 날개 길이는 5.15m 정도 돼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항속거리는 최고 속도는 176km, 항속거리는 185km 정도 되는데 왜 185km냐면 통제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전파 도달 거리가 그 거리여서 그래요. 요 드론은 회수할 때는 이제 그물에다가 충돌시켜서 회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정에서 회수할 땐 저렇게 그물로 회수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활주로, 지상의 활주로상에 어레스트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회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걸프전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수행을 했죠. 이렇게 걸프전을 통해서 드론은 정말 전쟁에 있어서 유용하구나라는 유용성을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전쟁에 있어서는 정찰뿐만 아니라 무장을 위해서도 드론은 계속해서 개발해야겠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동의를 했는데 그럼 가장 유명세를 얻은 드론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 테러와의 전쟁 초기에 정말 각광을 받은 프레데터 있죠. MQ-1 프레데터. 이 프레데터가 그 영화에 나왔던 프레데터 말고요. 네. 예. 이게 그 얘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들으실 정도면 40대 이상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저 알아듣고 웃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저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우리 동갑이잖아요. 네. 이 프레데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인기 이미지의 그렇죠. 첫 타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게 1995년부터 생산된 그 프레데터, 미국의 제너럴 오토미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처음에는 정찰 전용기였어요. 사실 이게 뭐 정찰 무인기의 컨셉은 이미 앞서 파이어니어라든가 뭐 스카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정립을 했고 개념 자체는 그렇게 세우는 게 없지만 일단 90년대에 개발된 거다 보니까 탑재된 센서는 더 가볍고 작고 성능은 좋아지고 이렇게 됐지만 더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커진 대신에 네. 채공 시간이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24시간 최대. 24시간이요? 예. 24시간. 사실 이게 재미있는 게 24시간을 뜨는데 막상 저거를 날리는 엔진은 정말 작아요. 115마력. 15만. 지금 여러분이 타는 승용차 중에도 115마력밖에 안 나오는 차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죠. 보통 일반 승용차가 130에서 150마력 정도까지는 그렇죠. 그죠. 정말 티코보단 세고요. 하여간에 정말 작아서 미국에서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이 드론, 이 무인기에는 잔디깎기 엔진이 달려있다. 이런 농담을 할 정도인데 최대 속도도 217km밖에 안 돼요. 하여간에 그렇지만 이 오랫동안 채용할 수 있다 보니까 감시 정찰 임무에 상당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전쟁에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주는 게 무장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두 발의 헬파이어를 장착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걸 실전에 운용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사실 헬파이어 하면은 그 정확도와 파괴력에 있어서 정말 테러리스트를 경악해 했던 그런 이제 무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 증언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헬파이어가 겨냥을 하면 무조건 사살이에요. 그래서 증언할 사람이 있었으면 헬파이어에 여기에 한 방. 근데 증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헬파이어가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된 게 사실 이 프레데터 그렇고 이 프레데터 이후에 더 크고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리퍼라는 MQ-9 리퍼라는 무인기 이 두 종류가 이 테러와의 전쟁 기간 이게 테러와의 전쟁도 사실 길죠. 10년 거의 20년을 그렇죠. 끌었으니까 합치면 이 두 기종이 정말 엄청나게 미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하늘의 눈이 됐어요. 이 드론들이. Q는 드론이고 이건 R로 시작하지 않고 M으로 시작하니까 공격이 가능한 뭐 그렇죠. 그런 다용도라는 거죠. R이면 정찰이고. 이게 지금 유인기 기존의 전방 관측용 항공기들은 유인기다 보니까 숫자와 채공 시간에 모두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군이 작전하는 모든 곳에서 떠가지고 계속 주변을 감시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관측 장비들이 이전만 해도 그렇게 잘 갖춰진 경우가 없었거든요. 유인기들에. 아직 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눈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프레데터와 리퍼는 일단 엄청나게 오래 뜹니다. 프레데터는 뭐 이론적으로 24시간, 실전에서도 10여 시간씩 떠 있고
리퍼도 최대 8시간 정도까지 떨 수 있으니까 정말 지상군이 작전하는 내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기존 유인 항공기보다 훨씬 유연하게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군 상공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딱 떠가지고 그 주변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는 거잖아요. 먼저 앞서서 어떤 주변을 수색해 준다든가. 게다가 이게 인간의 육안이 아니라 훨씬 더 고성능의 어떤 카메라라든가 센서들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 항공기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면밀하게 어떤 하늘에서 보는 눈이 돼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의 안전이 훨씬 더 도모가 됐지만 무장까지 장착되면서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드론이나 유인기가 적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 이 정보를 이 다른 화력수단, 포병이라든가 뭐 공군 아니면 그 지상군 부대들에게 전달한 다음에 그런 다른 화력수단으로 공격을 또 추가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딜레이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견한 위협이 튀어버리거나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직접 무장을 장착하면서 뭐가 있네? 기다릴 필요 없어. 쏴! 그래버리는 거죠. 즉 주변 감시와 근접 화력 지원까지 혼자서 다 하는 흔히 얘기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돼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지상군 지원만 한 게 아닙니다. 프레데터와 리퍼 모두 이게 방공망이 실질적으로 없는 알카에다라든가 이라크 반군 세력들 상대로 작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군이 들어가 있지 않은 후방 깊숙이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보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은 직접 공격까지 해서 이 테러리스트, 반군 세력 이런 조직들의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거죠. 다만 이게 어떤 상당한 부작용도 일으킨 게 미군에게 큰 혜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미국에 대한 국제 여론에 상당한 문제를 안기기도 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오인 공격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설령 그 제대로 된 타격을 했다 해도 부수적 피해는 엄청났죠. 지난달 2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 주택가에서 정차돼 있던 차량에 미군의 드론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당시 미군은 폭발물을 가득 실은 이슬람 국가 IS 차량을 정밀 타격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습은 민간인을 잘못 공격해 희생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군 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 어린이 7명을 포함해 민간인 10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 중부사령관은 이 공습을 참담한 실수로 규정하며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여론, 특히 중동 지역에서 반미 여론을 크게 고조시키는데 상당히 역할을 합니다. 문제도 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피해 없이 종심 깊숙이까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각종 공격은 테러와의 전쟁 기간 내내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드론 무인 항공기의 시작부터 이제는 정찰뿐만 아니라 무장의 기능까지 갖고 있는 드론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쯤 되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 도입된 드론은 어떤 드론인지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요. 네네. 어떤 건가요? 글로벌 호크가 가장 대표적인 드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글로벌 호크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찰용인 RQ4 글로벌 호크가 있고 통신 중계 노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EQ4 글로벌 호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RQ2 피오니어를 말씀드렸고 지금 RQ4 글로벌 호크를 말씀드리잖아요. 네. 중간이 비네요. 쓰리가 없네요. 3. 네. 원래 1990년도에 미 공군에서 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차세대 드론을 납품해라라고 해서 이 사업에 록히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때부터 스텔스에 꽂혀 있던 록히드 마틴이 IQ3 다크스타라는 지금 개복치처럼 생긴 저 드론을 제시를 해요. 딱 봐도 비싸게 생겼죠. 예. 저 드론이 900 몇십 킬로 정도 날거든요. 채공 거리가. 그런데 이 노스럽에서 제안한 드론은 이 글로벌 호크는 딱 봐도 스텔스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대신에 오래 날개는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드론은 방공망이 제압되어 있는 지역이나 평시에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대신에 가격이 저 다크스타보다는 쌌어요. 그러다 보니 저 드론이 이제 채택이 됩니다. 네. 이 RQ4 글로벌 호크는 전략 무인 정찰기인데요. 고고도에서 장기간 채공이 가능합니다. 버전에 따라서는
영상 정보, 아이민트, 신호 정보인 시긴트, 그리고 이동 표적 지식인 MTI 센서까지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가공화 정찰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 6만 피트, 18,288m에서 34시간이나 채공을 합니다. 이거를 항속거리로 계산을 해보면 22,779km인데 저게 제가 알기로는 사천기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사천기지에서 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한번 그려보면 네. 휴전선 일대를 5바퀴 반을 돌고 기지로 복귀할 수 있어요. 와. 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걸 4대를 도입을 했죠. 아니 근데 이제 RP 버전이잖아요. 네네. 근데 표적 지시 기능에는 MTI 장착돼 있고 A사 레이더 장착돼 있으면 마음 먹으면 무기 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달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외장에 뭐 하드 포인트를 개량을 하면 달 수는 있을 건데 달면 그만큼 이제 항속거리가 채공 시간이 그렇죠, 그렇죠. 짧아지니까 네네. 정찰 용도로 아마 더 쓸 겁니다. 저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에 흔히 비견이 되는데요. 대신에 위성은 통과 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정지궤도 위성이 아닌 다음에야. 네. 저거는 특정 지역에서 계속 뺑글뺑글 돌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위성보다 더 가공할 정찰 위력을 지니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방공망이 제압된 지역이나 평시에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란이 저거의 해군 버전인 MQ-4 트리톤을 전자전을 가해서 고도를 낮춘 다음에 부크라는 소련제 전술 지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요걸 이란이 개량한 미사일이 있어요. 코르다르 3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요 미사일로 요경을 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드론을 만들었어요. 그 드론이 흘러 북한까지 들어가죠. 북한에서 그래서 공개를 한 게 샛별공사, 샛별공구입니다. 저 글로벌호크의 해군판 버전을 이란이 격추신 걸 주워다가 북한이 그 재원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자, 드론이 정말 앞으로 미래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장의 메인은 아닙니다. 혹시 근데 두 분 생각에는 지금 현재 드론은 어느 정도 위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장의 주역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드론 정도의 어떤 감시 정찰이라는 그것만으로도 ISR이라고 하죠. 이것만으로 사실 이제 드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전장에 하늘에 눈이 계속 떠 있는 적은 없었어. 이 정도로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인한 공기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을 이미 갖고 있고 드론 선진국 쉽게 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드론부터 먼저 보내고 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계도 없진 않아요. 아직까지 유인기를 완전히 대체하기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이죠. 지금 예를 들면 미 해군 같은 경우도 공중급유를 지금 드론이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미 해군 같은 경우 항모라는 어떤 플랫폼의 한계 때문에 그 공중급유 드론이 있는 거지 드론이 공중급유에 훨씬 유리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미 공군만 해도 아직까지 무인기로 급유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화물 수송 드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아요. 수백 킬로그램 단위. 톤 단위라고 하면 일단 유인기가 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드론이 주연이라고까지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뭔가 2% 모자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긴 하죠. 다만 이미 지금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확실히 자리 잡은 그건 확실합니다, 지금. 주연까지는 아니지만 씬 스틸러인 거죠. 그렇죠. 조연. 아주 중요한 주연. 예. 드론을 비유하자면은 네. 생수병이다. 생수병이요? 네. 물 없이는 뭐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어딜 가도. 근데 생수병이 막 엄청 중요하게 다뤄야 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드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막 고가의 장비다, 고가를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고가의 장비라고 해서 이거를 막 그렇게 막 애지중지 막 하면은 사실 군대에서는 못 써먹어요. 네. 쌀수록 좋다. 네.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주인공이 돼서 막 이렇게 떠받들게 되면 의료가 뭐하러 그럼 들여온 거야? 이런 상황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자, 이번 시간 2차 대전부터 시작된 무인 항공기 드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해도 자리에서 꽤나 이 드론에 대해서 잘하는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R로 시작하면은 정찰, 맞아. M으로 시작하면 멀티. 그리고 수벌이 영어로 드론이었다는 것도. 어. 전쟁과 사람만 봐도 꽤나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요즘 SNS에요 가짜 뉴스가 진짜 많습니다. 맞아요. 예, 전쟁에 대한 이야기, 드론이 활용되는 이야기 이런 거 보면 정말 저 같은 비전문가 그냥 요만큼만 아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 것들이 SNS 정말 많거든요. 전쟁과 사랑 같은 거 보시면서 진짜 지식을 키워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세계 대전 당시 등장한 드론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적극 활용하면서 효과적인 무기로 주목받는다. 이후 각국에서 드론 기술을 받아들여 실전에 도입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맹활약한다. 한편 북한군도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전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전력을 구축 중인 남북한의 현재와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새로운 전쟁의 시대 드론의 역습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